경제부총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연금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계 부담이 커져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금융은 지주의 3분기 성적표, 비은행 계열사들의 수익으로 갈렸습니다. 특히 주식 부동산 시장 침체에 증권사들의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아마존과 애플 등 대형 기술주의 어닝 쇼크에 오늘 국내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전망에 유로화 가치가 하락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번 주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짚어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비전 205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정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와 경제안보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 범위 확대 등 전방위적 금융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방침도 밝혔는데요.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설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에 대한 LTV를 50%로 완화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기준은 주택가격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혜택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던 중도금 대출은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6년 만에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여기에 다음 달 중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도 추가 해제하고 청약 당첨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거래 활성화를 부추기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된 상태로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착륙되는 것을 연착륙으로 유도하려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에는 지금 당장 영향을 안 미치지 않겠지만 금리가 이제 멈추고 시장이 안정기에 돌아가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거래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받습니다. 아직은 좀 더 부족하게 보이고요. 이런 연착륙 효과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자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매수 심리 회복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지방금융지주가 올 3분기 엇갈린 성적을 내놨습니다. 실적을 가른 요인은 증권사 등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이었는데요. 4분기에도 비은행 계열사들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은행의 의존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BNK와 DGB, JB 등 3대 지방금융지주의 올 3분기 순이익 합계는 5,340억 원대입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세 건 모두 은행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이익이 늘면서 실적을 방어했지만 비은행 계열사들의 수익은 급감한 영향입니다.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을 크게 받은 증권사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수수료 수익 등이 줄면서 BNK투자증권과 DGB지주의 하이투자증권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37%, 43%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DGB지주는 생명증권 부문 급감 영향이 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지방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증권사가 없는 JB는 3분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약 25% 늘었습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중금리 대출에 집중해온 은행은 3분기 순이자 마진 상승률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캐피탈 등 비은행 자회사들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자산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달금리 상승으로 캐피탈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자 이익이 감소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시장 침체도 계속될 전망이라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도 개선이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 일각에선 가뜩이나 은행 비중이 높은 지방금융의 은행 의존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미국의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대형 기술주의 어닝 쇼크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 연준의 피복 기대감에 상승하던 국내 증시는 오늘 226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6%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대형 기술주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 향후 어두운 전망까지 더해지며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증권업계는 미국의 빅테크 쇼크 여파에 시가총액 규모가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의 하락폭이 커진 점이 코스피 하락 압력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시장의 예상과 부합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지만 이후 고강도 긴축보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화 가치가 하락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2.50% 오른 2268.40포인트에 코스닥은 1.95% 상승한 687.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 가운데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효과와 2차 전지의 출하량 증가 등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등 관련주들이 한 주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바닥 신호 없이 연준 정책 전환 기대가 먼저 올라온 상황이어서 추세 전환이라 보긴 힘들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경 매수보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관심 업종으로는 반도체,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로봇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며 1년 사이 우리 돈 약 4,300조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27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7대 기술주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약 4,300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의 약세가 눈에 띈다는 평가입니다. 3분기 어닝쇼크의 메타의 주가는 이날 24.6% 급락하는 등 6년 만에 최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메타의 주가가 $100 아래로 내려간 건 2016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앞서 하루 먼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도 이날 2.9% 하락했고 애플과 MS도 각각 3.1%, 2%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아가 제로백 3.5초의 성능을 갖춘 EV6 GT를 선보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60km로 슈퍼카 못지않은 폭발적인 가속 성능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자 차량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금세 속도가 올라갑니다. 3.5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합니다. 기아가 내놓은 EV6의 고성능 버전 EV6 GT. EV6 대비 모터 성능을 대폭 높였고 고출력 배터리를 조합해 역대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동력 성능과 감성적인 주행 모드를 통하여 입체적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EV6의 우수한 상품성에 제로백 3.5초와 최고 속도 260km/h의 뛰어난 동력 성능, LSC와 RBM 등의 EV6 GT는 드라이브 모드별로 가속감과 주행 성능을 차별화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 차량이 가볍게 치고 나갑니다. 특히 핸들 아래쪽에 있는 형광색 버튼 GT 모드를 누르자 강력한 출력과 토크로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했습니다. 자동으로 모터, 브레이크, 스티어링을 최적화해 폭발적인 가속 성능과 역동적인 선회 및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타이어 안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장치, 형광 캘리퍼를 장착해 제동 성능도 향상시켰습니다. 기아는 EV6 GT를 시작으로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의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브랜드화해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스위스에서 종합 누적거리 50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양산형 대형 수소 전기 트럭이 누적 주행거리 500만 킬로미터를 넘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입니다. 현대차 수소 전기 트럭이 스위스 도로에서 운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마크 프레이뮬러 현대차 상용혁신 사업부장 전무는 이번 성과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의 신뢰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며 앞으로 수소 전기 트럭의 공급처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어제 방위사업청과 상륙 공격헬기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4,300여억 원에 체결했습니다. 상륙 공격헬기는 상륙 기동헬기에 탑승한 해병 대원들을 엄호하고 지상 전투부대의 항공 화력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번 헬기의 개발 기간은 46개월로 우선 시제기 3대가 제작됩니다. 가이가 제안한 상륙 공격헬기는 소형 무장헬기에서 입증된 최신 항정과 무장 체계가 적용됐고 국산 헬기 최초로 공중전에 대비한 공대공 유도탄을 운용합니다. 이 외에도 터렛형 기관총, 유도 및 무유도 로켓, 공대지 유도탄 등으로 무장하며 최신 생존 장비를 적용해 대공화기에 대비해 높은 생존성을 확보한다는 보관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디지털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27일 인천 철라 하나글로벌 캠퍼스에서 하나 디지털 파워온 선포식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국내외 혁신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겠다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구글 등이 후원하는 하나 디지털 파워온은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세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하나금융은 그룹의 데이터 인력을 2025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인력난이 심한 곳이 중소기업계입니다. 오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외국 인력 도입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노동 규제를 과감히 풀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현안 과제 27건을 건의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외국 인력 쿼터 제도 개선이 꼽혔습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자는 취지였지만 현재 인건비를 2배로 준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 인력 전체 쿼터와 개별 기업 쿼터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도입도 요청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월 단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최저임금제 개선, 파견근로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을 포함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 외에 노사 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제1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건축하면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큰데요. 영화제를 통해 건축이 사람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1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어제 이화여대 ECC 극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건축영화제가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되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지난 2009년 제1회를 시작으로 건축이란 개념을 일반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돼 올해 1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건축영화제는 커넥티드라는 주제로 15개국, 전체 24편의 건축영화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월드 프리미어 2편, 아시아 프리미어 10편, 코리아 프리미어 2편이 상영됩니다. 슬로건인 커넥티드처럼 영화를 통해 건축과 우리의 삶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줘 공간과 시간을 연결하는 건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세계적인 건축 협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건축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1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4일간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도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7일간 무료 상영을 진행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샤흐타르스크 지역 철도역과 석유 창고가 파괴됐습니다. 샤흐타르스크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마을 철도역과 석유 창고 연료 탱크가 불탔습니다. 블라디미르 모렌코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소방국장은 철도역과 연료 탱크 4개가 불길에 휩싸였다며 진압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등 동맹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러시아의 연료 탱크와 탄약 저장고, 철도 노선 등을 포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령 샤흐타르스크 마을은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인 도네츠크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사능 물질이 든 폭탄을 뜻하는 더티밤을 배치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따라 유엔이 사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유엔 핵 감시단장은 우크라이나가 소위 더러운 폭탄을 배치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따라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에 사찰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비공개 회의 후에 사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고위직 인사는 우크라이나가 비밀리에 핵물질을 입수한 징후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관들이 작업을 시작한 후 며칠 내에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생물 방사능 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음모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군축 담당자들도 관련 의혹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콜롬비아 경찰이 아마존 지역에서 불법 금 채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콜롬비아 경찰 당국은 불법 금 채굴선 7척이 폭파되는 모습이 담긴 드론 영상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지 환경보호국장인 윌리엄 카스타노 대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군으로부터 위성사진 등을 전송받아 해당 채굴선들이 브라질에서 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사람들이 금 1g을 얻기 위해 5에서 7g의 수은을 강에 쏟아붓고 있다며 해당 불법 행위가 퓨오강과 코투에강 근처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가 현 대통령에게 다음 대선 날짜를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는 현지 시간 27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행진을 벌이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당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마두로 정부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로 예정된 선거에 전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야당은 일부 지도자들이 투옥되거나 망명하는 등 분열된 상태지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야당은 선거제도가 마두로와 여당에 유리하게 편중돼 있다며 투표를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대체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동해안은 흐린 상태고요. 경상 동해안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주말은 내일은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영동은 오전 한때 비가, 경상 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고요. 일요일은 하늘에 구름 많겠고 영동 지역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에서 20도 선으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단풍에 알록달록 곱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단풍 현황을 보면 절정에 다다른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공기질도 양호해서 야외 활동을 하며 단풍을 감상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충남과 세종, 전남과 광주의 경우 오전 중 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7도, 대전 8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 속초와 강릉 15도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9도, 부산 13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요.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도 최고 3.5m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낮 동안 온화했던 날씨는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쌀쌀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